오늘은 전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4.55%로 승리해 광주 전남에서 첫 승을 한 이낙연 후보와 격차를 다시 벌렸습니다. 전북의 승리로 이재명 후보는 경선 승리에 가까워졌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 의원 아들은 회사가 많은 수익을 올린 데 따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 게이트 실체가 드러났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곽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추석 연휴 여파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자 검사소에는 긴 줄이 생겼고 주말 나들객은 줄었습니다. 의정부 교도소 입감을 대기하던 20대 피의자가 탈주해 검경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는 틈을 타 도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경선 결과는 어제 광주 전남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북 지역 경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기며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100여 표 차로 광주 전남에서 첫 승리를 거뒀던 이낙연 후보가 승기를 이어갈지 관심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하루 만에 반등을 이뤄낸 셈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경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득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영 기자. 네, 전북 우석대학교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어제 승리를 이어가지 못했네요.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7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북 경선에서 1위인 이재명 후보가 54.55%를 득표하며 승리해 대세론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반면 어제 광주 전남에서 첫 승리를 거두며 호남발 돌풍을 기대했던 이낙연 후보는 38.48%로 2위에 그쳤습니다. 격차는 16.07%포인트로 크게 났습니다. 3위는 추미애 후보, 4위와 5위는 각각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기록했습니다. 어제 전남 광주와 오늘 전북을 모두 합친 호남 전체 성적표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3.01%로 누적 격차를 더 벌리며 과반을 지켰습니다. 2002년 이후 호남에서 승리한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된 걸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34.48%에 그쳐 결선 투표를 치르겠다는 1차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대 이상으로 많이 승리한 것 같다며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희망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선 순위에서 5위였던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남은 경선 후보 4명만 다음 주말 제주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열리는 순회 경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호남 경선까지 마무리한 민주당은 경선 일정의 절반을 끝냈습니다. 오늘 전북의 승리로 이재명 후보는 경선 승리에 더욱 바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호남 경선의 의미, 또 앞으로 남은 민주당 경선의 향배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네. 어제만 해도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1등을 하면서 네. 민주당 경선판이 출렁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네. 전북 표심은 다르네요. 예, 사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첫 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불과 122표 차였습니다. 이 전남이 고향이고 전남에서만 4선 또 지사까지 지낸 이낙연 후보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선방을 했던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호남 여론조사를 봐도 이 광주와 전남은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던 데 반해서 이 전북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결과는 호남에서도 이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특히 이 전북은 중도 포기를 선언한 정세균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 이 정 후보를 지지했던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는 역전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를 해서 네.
결선으로 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택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게 현실적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남은 거는 제주, 또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서 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일정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현직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만일 결선 투표로 혹시 간다고 하더라도 이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종 사안에서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편에 섰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결선을 가더라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표가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김두관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또 선언을 했죠. 네. 역시 이낙연 후보로서는 상황이 더 어려워진 셈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대장동 네. 개발 특혜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악재라고도 이제 뭐 대체로들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까지의 경선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쳤다 이런 분석 가능합니까? 그런 셈입니다. 예. 이 화천대유 의혹, 또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 사안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개발로 특정 민간업체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혹시 이재명 후보가 관여를 했거나 혹은 이 대가를 받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두 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은 국민선거인단을 제외하면 여권 지지층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본선인데요. 이때부터는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합니다. 상당수 국민들에겐 특정 업체가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간 데 따른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거를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지난 4월 재보궐 때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민심이 선거의 승패를 갈랐던 것처럼 대장동 의혹이 대선 민심을 가를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서준미 기자 계속해서 민주당 경선 취재해서 전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번엔 화천대유 측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논란입니다. 화천대유에서 6년 정도 일하다 최근 퇴직한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을 포함한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곽 의원이나 아들 모두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화천대유 측이 배당받았다는 수천억 원에 이어 대리 정도의 직원에게 지급된 수십억 원의 퇴직금 규모가 놀랍기만 한데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대리 직급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곽 의원 아들의 월급은 230만 원에서 380만 원 사이. 하지만 올해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그간 받은 월급 총액의 20배가 넘는 5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화천대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액인 1억 3천만 원과 비교하면 혼자서 38배가 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곽 의원의 아들은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성과급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며 주식이나 코인보다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 날 거라 생각하고 일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배후에 있어서 대가를 받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곽 의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지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것 아니겠느냐며 이 지사를 공격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곽 의원 아들과 비슷한 시기에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최근 퇴사했지만 박 전 특검 측은 아직 서류상으론 퇴직하지 않은 상태여서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회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처럼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게 명백해졌다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도 대가성 뇌물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곽 의원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말고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등이 더 연루됐는지 파헤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세력이 일부 토건 세력과 손잡고 적반하장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곽상도 의원을 같은 하늘 아래 숨도 같이 쉬고 싶지 않은 분이라 칭하며 곽 의원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이 대가성 뇌물의 일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 후보 측은 50억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이 요구해온 국정조사와 특검은 정쟁이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아들에게는 거의 스토커처럼 낭설을 퍼뜨리고 공격하던 곽상도 의원이 자기 아들 50억은 문제없다며 남 탓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낙연 후보도 곽 의원은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사생활과 작품 활동에 대해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냐며 아들 일은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했고, 추미애 후보는 대통령 가족 특혜 감별사를 자처해온 곽상도 의원의 적은 곽상도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곽상도 의원은 결국 탈당했습니다. 이 당 지도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까지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곽 의원을 포함해 이재명 후보 연루 의혹까지 모두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후 5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곽상도 의원의 거취를 논의했습니다. 아들 명의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의혹 해명에 적극적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결국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누구든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특검 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 주장처럼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회피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했고, 청와대와 대통령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라는 변명으로 피해가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곽 의원과 이재명 후보 의혹 모두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검찰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며 관련 법조인의 특검까지 주장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부친의 농지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처럼 곽 의원도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화천대유 자산관리 등 민간 투자자들은 출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죠. 그런데 저희 TV조선의 확인 결과 대장동 사업보다 7개월 앞선 LH공사의 첫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협약서엔 민간이 가져갈 이윤을 6%로 묶어두는 규정이 신설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맏형경인 LH가 대장동 사업 이전부터 민간의 폭리를 막을 조항을 만들어둔 겁니다. 앞으로 배임 혐의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조성 중인 율하 2지구 택지개발 부지입니다. 2014년 11월 LH공사가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진행해온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이 택지 개발에 공동으로 뛰어든 첫 사례로 꼽혔습니다. 당시 체결된 사업협약서 28조엔 민간 사업자인 을이 투자한 총 사업비에 대한 이윤율은 6%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치솟더라도 민간이 가져갈 수익은 6%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둔 겁니다. 당시 사업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고수익이 예상되던 상황이라 민간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해당 조항 신설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미니 신도시급인 김해 유라 2지구 개발 사업에도 폭리 제한 규정이 들어갔는데 남판규로 불린 대장지구 개발에 수익 제한 규정이 빠진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 의회에 대장동 도시개발 순이익으로 3,137억 원이 예상된다며 투자 대비 수익률은 29.2%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77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여파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잇따르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 방역이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을 결정짓는다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이 대학병원에선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오늘도 5명이 더 추가돼 모두 63명이 감염됐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 등 돌파 감염이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가락시장과 중부시장 등 시장 중심의 확산이 계속되고 운동시설과 어린이집 등 새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도 증가세입니다. 경남 김해의 외국인 음식점에선 34명이 집단 감염됐고 대구의 외국인 모임도 58명이 추가되며 환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3,000명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주 방역 상황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출발점을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연휴 후 폭풍 관리에 위드 코로나가 달렸다면서 일상 회복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환자를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가 그 다음부터 늘어나더라도 그 확진자를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그리고 방역체계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 백신 접종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접종 간격을 당기고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의 부스터샷 접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담긴 4분기 접종 계획은 내일 발표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자 휴일 도심 풍경도 몇 달 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선별검사소에는 긴 줄이 생겨난 반면 도심공원은 눈에 띄게 한산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흰 천막 아래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검사 수요가 늘면서 30분 이상 차례를 기다린 대기자도 속출했습니다. 줄 기다리는 게 지금 상당히 지금 날씨가 좀 더운 편인데 꽤 좀 힘드네요. 네, 오래 서 있으려고 하니까. 서울 용산역 임시선별검사소에도 출근을 앞둔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요즘에 워낙 확진자 많이 나와서 추석도 지나고 해서 혹시 한번 몰라주시고 회사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끝나면 하라고 공지가 왔어가지고 확진자 증가에 도심 나들이 객도 평소 주말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손님이 없어요. 주말인데도 저번 주면 좀 많았는데.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 공휴일로 2차례 사흘 연휴가 예고돼 있어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사적 모임 자제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면서 자가격리자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위드 코로나 위반으로 재택 치료를 확대하기로 해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집에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버리는 의료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입니다. 14일간 쌓이는 양이 엄청난데 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게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팬데믹 시대에 쌓여가는 쓰레기에 맞췄습니다. 4자릿수 확진자가 80일 넘게 이어지며 이들과 접촉한 자가격리자 수도 함께 뛰었습니다. 7월 한 달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2만 6천 명, 8월과 9월엔 각각 4만 명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와 함께 늘어난 쓰레기 배출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의 모든 쓰레기는 의료 폐기물 봉투에 넣은 후 일반 쓰레기 봉투에 한 번 더 담아 격리 해제와 함께 한꺼번에 내놓는 것이 원칙.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보건소에 따로 연락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 이렇게 내놓지도 않고 전화까지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중간중간 쓰레기를 내놓았는지 수거되는 쓰레기 양도 천차만별.
쓰레기 배출을 위해 외출하는 것은 물론 자가격리 위반입니다. 격리 중이신 분이 폐기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애초에 격리지 이탈이어서. 하지만 자가격리자 입장에서 14일 내내 쓰레기와 함께 공존하는 생활 역시 고역입니다. 지난 6월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택에서 격리했던 직장인 A씨. 여름철 좁은 원룸에서 배달 쓰레기가 쌓여 곤욕을 치렀습니다. 원룸이라 좁다 보니까 이게 한 구석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보기에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좀.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는 다음 달 말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준비 중인 정부. 중증화율과 치명률 중심의 관리를 위해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죠. 이 자리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보완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여러 가지 그 쓰레기,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폐기물 문제도 좀 정리를 하고. 팬데믹 시대에 늘어난 쓰레기와의 지혜로운 공존 또한 인류의 숙제가 아닐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입감을 대기하던 20대 절도범이 탈주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드론까지 동원해 수색하고 있지만 이틀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도주 당시에 사복 차림에다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의정부 교도소 앞에 드론 한 대가 떠 있습니다. 바로 옆 야산 입구에는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의정부 교도소 입감 과정에서 탈주한 20대 A씨를 수색하는 겁니다. 인력으로 하는 수색은 오전에 했고 지금은 드론하고 수색 견으로 하고 있어요.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또 다른 절도 혐의로 어제 A씨를 체포해 신병을 의정부 지검에 인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교도소 입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 대기 중 달아났습니다. 아직 알고 있지 못하고 확인한다고 해도 거기까지는 아직. 도주 당시 A씨는 사복 차림에 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교도소 앞쪽 길에는 휴대전화를, 이쪽 스풀에는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틀째 수색을 이어갔지만 교도소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카페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는 따로 민가가 없죠? 예, 여기는 저쪽 위로. 경찰은 추가로 전담 인력을 편성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경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30m 높이에서 구조물을 아슬아슬하게 건너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필사에 탈출을 하게 한 이 화재는 킥보드 충전 중에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9층에서 검은 연기와 화염이 솟구칩니다. 불이 난 집에서 여성 2명이 필사에 탈출을 시도합니다. 30m 높이에서 구조물에 의지해 한 발 한 발 옆집으로 이동합니다. 시뻘건 화염에 유리창이 터지고 파편이 튑니다. 매달리가 있는데 여기서 구할 수가 없는 게 사각대를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어제 오후 5시 8분쯤 경남 창원의 15층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입주민 7명이 연기를 마시고 23명이 건물과 옥상 등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최초 화재 목격자는 거실에서 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났다고 신고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 셀이 여러 개 관찰됐으며 셀 자체에 깨져 있는 것으로 봐 열폭주에 의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연구비 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한 고려대 교수 10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징계로 마무리하려던 고려대가 교육부 지적에 징계 수위를 다시 높인 겁니다. 당초 장하성 주중대사도 징계 대상이었는데 퇴직을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2016년 3월부터 재작년까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했다가 적발된 고려대 교수는 모두 13명. 이들은 교내 연구비 등으로 써야 할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찾아
무려 221차례 6,600여만 원을 결제했는데 당시 경영학과 교수였던 장하성 주 중국 대사도 포함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해 11월 고려대가 이들 교수들에게 내린 처분은 견책 등 경징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의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고려대의 판단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고려대 측에 재차 중징계를 요청했고 낮춰서 하면 다시 심의하라고 요청을 해요. 어떤 대학이건. 고려대는 지난 7월 다시 징계 수위를 높여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한 12명 가운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교수는 10명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교수 1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장하성 주중대사는 감사 전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의 여파로 매물이 줄어든 데다 서민들이 살만한 중저가 아파트도 사라져 전세 대란이 극심합니다. 김예나 기자가 전세시장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2일 전용 101제곱미터 전세가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전세값이 1억 5천만 원 올랐습니다. 14억 있어요. 그 3개밖에 없어요, 전세로는. 올라와서 내리질 않으세요, 집주인분들이. 서울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도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값이 한 달 새 2억 원 뛰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은 2만 3,424건, 임대차법 도입 직전인 지난해 6월 말보다 44%가량 적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지수도 1년 새 13% 넘게 뛰었습니다. 가을 이사철에 학군을 옮기려는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의 전세 대책에도 수요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 당장 입주 물량이 있어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한 것이 적어도 2, 3년,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만한 서울의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도 석 달 전보다 3만 채 이상 줄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뛴 건데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 6월에 비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올해 초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생생합니다. 당시 20명 가까이 직위 해제됐었는데 LH 측은 직위 해제된 일부 직원들을 한 곳에 모아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상황을 공유하거나 말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LH 측은 부랴부랴 이들을 분산 조치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경찰이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기본부에서 투기 의혹을 받은 직원은 7명. LH는 이들을 직위 해제하면서 한 사무실에 모아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얀 부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원래 경기지역본부 예하 사업소에 있었던 LH 전북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위 해제된 직원 7명을 같은 곳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서울본부 2명, 광주 전남본부 2명, 본사 홍보실 2명도 직위 해제 뒤 같은 부서로 발령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말을 맞출 수 있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게 외부의 시각입니다. 투기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꼼꼼한 투기 근절 대책이 필요합니다. LH 측은 문제를 인식해 7월 들어 전부 분산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는 직위 해제와 동시에 타 지역으로 발령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의 첫 유감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말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하나씩 둘씩 불거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뭐랄까요 강하게 항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 사실상 처음으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완전히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쉽게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로소득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억울함을 느꼈을 수 있겠다고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동 의혹이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 우리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동산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 폭발력을 걱정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뭐랄까 이게 자세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잘한 정책이다, 칭찬받아야 될 정책이다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형수 욕설이나 음주운전 논란 때처럼 명확하게 잘못이 드러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사과보다 돌파를 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이재명의 과거를 한번 더 지적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 전과 기록 공개하지 않아도 이미 당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간에게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이 이렇게 넘어간 거는 높은 분양가 때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는 아파트 값이 지금처럼 오르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공공개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면 평당 1,000만 원 남짓 가격으로 분양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강조하는 공영사업임에도 사업자인 성남의 뜰이 민간 회사라는 이유로 이 규제를 피했고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그만큼 초과 이익이 발생해서 그것을 오롯이 민간이 챙기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본인이 설계했다고 한 이 대장동 사업이 민간에 배불린 불로소득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의 첫 유감의 느낌표는 기득권 타파의 함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논객 조은산 씨는요, 기득권 타파를 외치던 이 후보가 스스로 델타 변이 기득권이 돼서 신흥 토건 세력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겼다면서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건 선한 자를 가장한 악인들, 나라를 망치는 건 기득권 타파를 외치는 또 다른 기득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판을 설계할 수 있었던 이 후보 역시 기득권의 편이 아니었을지, 또 대통령이 된다면 더 큰 기득권의 유혹을 과연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곽상도 논란의 문준용 반응은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이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확인이 되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 퇴직금과 성과급을 합쳐서 모두 5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7년간 300만 원대 월급을 받은 사람의 몫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납득이 잘 안 되기는 하죠. 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이 확실시 되니까 다시 계약을 해서 액수가 불어났다 이런 해명인데, 또 화천대유 측은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상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을 시에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 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다 이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부친인 곽상도 의원이 아니었다면 이런 로또형의 지급이 가능했겠느냐 이러면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논란들을 집중 저격했던 곽상도 의원을 맹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유독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 씨에 대한 비판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비난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양구군청의 미디어 아트 예산 지원 7천만 원, 그리고 또 서울시 산하재단의 코로나19 지원금 1,400만 원 수령 등이 특혜라는 주장을 폈었고요. 또 문 씨 부인이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을 놓고 곽 의원은 아빠 찬스다, 시아버지 찬스다 이런 비판들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정부 사업 내놓고 지들이 돈 받아가고 하니까. 문준용 씨는 자기가 던진 칼이 거대해져서 되돌아온 셈이다 이러면서 아들이 받아 모른다고 방패막이 삼지 말라 이런 공세를 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천대유에는 곽 의원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뭐 퇴직금 같은 그런 돈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박 특검 측과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아직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그런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기 때문에 나중에 박영수 전 특검도 어떤 소명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박 특검 이외에도 여러 법조인 출신들이 고문 역할을 하고 또 자문료를 받은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지만 명확한 액수까지 드러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서 명쾌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곽상도 논란의 문준용 반응은 느낌표는 권력만 횡재하는 세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대장동 의혹을 보면 법조계에 고질적인 카르텔이 작동했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비정상적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성남시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에게 있겠지만 그 아래 권력자와 그 자녀가 이익을 본 것으로 차츰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문준용 씨 역시 예술가로서의 실력과 무관하게 정부로부터 억대 지원금을 받은 것이 논란이었는데 힘들게 살고 있는 일반 국민만 이래저래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목 같습니다. 네, 최지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KLPGA 투어 최초의 프로암 형식의 대회죠. 엘크루 TV조선 프로 셀리브리티 대회 초대 우승자는 유혜란이 차지했습니다. 연장 접전 끝에 시즌 첫 승을 올렸고 셀럽들과 함께한 팀 경기에서도 우승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6번을 버디 시도입니다. 6번홀 버디를 잡으며 세홀 연속 버디로 공동선두에 오른 유혜란. 스폰서 초청으로 참가한 최혜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8번 홀을 시작으로 12번 홀까지 무려 5홀 연속 버디로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며 우승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최혜진의 15번 홀 보기로 유혜란이 우승을 차지하는 듯했지만 최혜진의 극적인 18번 홀 버디, 두 선수 결국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연장 첫 홀에서 모두 버디를 기록한 두 선수. 두 번째 연장전에서 최혜진은 파, 유혜란은 버디를 잡으며 대회 초대 우승자에 등극했습니다. 유혜란은 가수 임창정과 함께한 팀 경기에서도 합계 14언더파로 우승을 하는 격경사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셀럽들과 같이 플레이하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런 기회를 이렇게 또 잘 살려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임창정은 핸디캡이 주어진 9번 홀과 13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팀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너무너무 버디들을 많이 하셔갖고 저 올해 뭐 잘 풀릴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은 총 상금의 3%인 1,800만 원을, 셀럽 우승팀은 상금 2천만 원, 여기에 기업들의 후원금까지 더해 총 6,300만 원이 초록 어린이 재단에 기부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이번 대회는 KLPGA 투어 역사상 처음으로 셀러브리티와 선수들이 함께 경기하면서 승부를 떠나 유쾌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상금 일부는 후원단체에 기부하면서 재미에 의미도 더했습니다. 대회 풍경은 최은정 기자가 전합니다. 연예계 고수로 알려진 가수 임창정 씨도 첫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긴장감을 토로합니다. 아, 떨린다. 하지만 시원한 티샷으로 우승을 예고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에 방해가 될까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는 개그맨 김준호 씨는 나는 까마귀가 그렇게 부럽더라고. 시원하게 까 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홀에서 팝퍼트에 성공하자 마치 우승한 듯 주먹을 쥐고 환호합니다. 41년의 구력을 가진 실력자 식객 허영만 씨는 이번 대회를 특별한 맛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경기 방식이 참 재밌네요. 맛으로 표현한다면은 삼계탕에 뭐 잉어가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 우승자가 가려지는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선수들과 함께 골프를 친다는 게 부담감도 있었지만 프로 선수들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연기할 때 카메라랑
운동할 때 카메라랑 너무 느낌이 다르네요. 그 선수들의 아름다운 샷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의미가 있었다, 저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한 유명 인사들은 또 한 번의 도전을 기약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에 좋은 영향이 미친다면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선수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유쾌한 라운드를 즐길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KLPGA 투어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기부문화 확산과 가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8도, 대구 16도로 출발해 대부분 지역이 15도 내외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와 부산이 25도로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이렇게 커지면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모레까지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릴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은 오늘까지, 제주 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면서 물결이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밤에 수도권 북부와 영서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무섭게 폭증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측이 벌인 일입니다. 점거 농성으로는 모자랐는지 한밤중 술판에 길거리 취침과 방뇨까지. 민노총의 아나무인 행태는 이제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근무 조건 좀 편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번에도 불편은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띠를 두른 남자들이 술 냄새 풍기며 노려보더라는 출근길 한 주민의 토로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원성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투쟁 방식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